안녕하십니까. 끄면 안 되는 거 아시죠? 2019년도 처음 목요일 건강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끄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 제목은 이제 항암 약물 치료 간략사인데 이게 워낙이 길거든요. 근데 이제 암 그러면 보통 이 개를 많이 등장을 시키는데 개가 이거 히랍으로 카르시노시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는 이 그 암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암의 이 개 발들이 암에서 그 혈액을, 주변의 혈액을 이렇게 뺏어먹고 사는 이 개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해서 캔서, 카르시노시스에서 뭐 나중에 라틴어로 됐다가 요즘 이제 암을 영어로 칼시노마, 뭐 카르노시스 이렇게 이제 이 유래가 됐다는 거고요. 가장 오래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암을 기술한 문헌이 요건데 파피루스, 기원전 26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엄청 지금 뭐 대충 한 2000만 더해도 한 그냥 4600년 전이기 때문에 이 이모템이라는 분이 이집트의 제사장이었는데 평민으로서 제사장까지 올라간 아주 이제 의학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여러 병에 대해서 뭐 환자의 증상, 그리고 이제 치료자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고, 그리고 제일 끝에는 그 치료 방법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해서 뭐 장티푸스, 말라리아 뭐 여러 가지 그런 질병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는데, 암에 대해서도 이분이 기술을 했습니다. 암에 대해서 뭐 마찬가지로 뭐 암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암이 있을 때 환자들이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고, 그리고 제일 끝에는 뭐 질병 치료 방법 이렇게 쓰는데, 다른 병에는 다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이 질병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 유독 암에만은 그렇게 기술했어요. 치료 방법 없음. 중간에 이제 좀 역사적인 걸 좀 빼고요. 1854, 5년에 이때 이제 제일 처음으로 사람 몸에서 났으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뭐 모든 세포는 세포에서 유래할 것이라는 이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하나의 시어리가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고요. 16세기에 이제 현미경이 발명되거든요. 그리고 현미경이 발견되는데 최초로 암에 대한 질병은 어디서 발견됐냐 그러면 혈액암, 백혈병에서 발견됐습니다. 1845년. 그러면 다른 암, 고형 암은 왜 발견되지 못하냐 그러면 그거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걸 현미경으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혈액은 사실은 슬라이드 위에 올려놓고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때 보니까 조금 다르게 보였거든요. 이분이, 베네트라는 분이 보니까 환자가 열이 나고 뭐 증상이 안 좋고 그럴 때 보니까 일반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정상적인 이런 혈액을 가지고 있는데 백혈병, 이런 특수한 이런 질병을 가진 분들은 이런 좀 이상한 형태의 현미경 결과가 발견되더라 해서 이때부터 열심히 이제 현미경으로 혈액을 본 거죠. 그래서 1860년대 이분이 백혈병을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여기 분류가.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르게 또 분류를 할 수 있지만 뭐 쉽게 이렇게 급성, 만성, 이게 골수성이냐, 림프성이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골수, 급성, 림프, 만성, 골수, 만성, 림프 이렇게 나눴거든요. 뭐 림프성일 때는 뭐 호지킨, 논호지킨 그렇게 또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때 1860년대. 그리고 이제 스티븐 파짓이라는 분이 89년도에 종양세포가 전이하는 걸 가지고 요런 또 이론을 만들었거든요. 종양세포가 주변으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미세 환경이, 암세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미세 환경이 필요하다. 요런 암의 전이설을 이제 또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867년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수술이 있었지만 획기적으로 이 소독제가 발명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존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페놀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석탄산을 그 이전에는 사실은 뭐 수술 기구 같은 거 소독도 할 줄 몰랐고 뭐 요즘 같이 글러브가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외과 의사들이 뭐 전쟁터나 아니면 뭐 산부인과 수술 같은 걸 할 때 맨손으로, 그리고 뭐 전쟁터 같은 경우에는 발효폐 환자를 수술하다가 또 옆에 그 손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손으로 닦지도 않고 수술하고, 그러니까 폐혈증으로 굉장히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뭐 사망한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가 뭐 석탄산을 가지고 소독도 하고 환부도 소독하고 기구도 소독하고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그 폐혈증에 의한 사망률을 떨어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수술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80년대에 가서부터는 뭐 닥터 홀스테드에 의해서 뭐 건치 유방 절제술, 그리고 뭐 5, 60년대 가면 이게 굉장히 초건치, 극건치까지, 그러니까 빗장뼈하고 갈비까지 다 제거하는 유방암에 이런 수술까지 진행이 됐고요. 문제는 요게 거의 100년이 지나 가지고 1981년도에 건치 유방 절제술과 국소단 수술, 요걸 럼펙토미라 그러고요. 뭐 수술 후에 방사선 요법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걸 다 비교를 했는데 사실은 통계적으로 치료율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이 결과가 100년 동안 이게 그대로 이런 수술이 이런 아주 뭐 건치 유방 절제술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는, 림프선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1895년에 엑스레이가 발명되고요. 98년도에 이제 키리브 라듐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게 좀 금방 발전을 해서 1902년도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1927년에 수술하고 방사선을 겸하는 이런 치료 방법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건 다 이제 중간 배경이고요. 1890년대는 이제 종양세포에서 이제 염색체 이성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한스만이라는 분이. 그럼 그 이전에는 왜 발견을 하지 못했느냐 그러면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모직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 옷 만드는. 근데 이 기술 발달을 하면 그 옷만 만들어내면 되는 게 아니고 옷을 또 색깔을 입혀야 되죠. 그 색깔을 입히는 그 기술에 의해서 염색체를 염색하는 방법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890년대, 사실은 이제 그 현미경은 16세기에 발명을 했지만 이때서야 비로소 염색체를 보게 된 거죠. 염색체가 이상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이때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했는 것에 불과하지만 염색체 변이에 의해서 밤이 생기지 않느냐. 보렐이라는 분이 이런 가설을 또 발표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09년에 처음으로 이제 유전자, 진이라는 이 개념은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뭔가가 내려가는 그 유전적인 그런 요소를 이 진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했거든요. 최초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유전학에 있어서 이 멘델을 이제 제외하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다른 분들은 보통 오늘 보면 뭐 완두콩 같은 걸 보면 이거 지져 먹나 볶아 먹나 튀어 먹나 이 생각을 할 건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어떤 완두콩은 황색인데 어떤 완두콩은 녹색이고, 그리고 여기에 둘이서 교배를 하게 되면 왜 이런 F1 세대에 왜 이런 색깔이 나오고 F2 세대는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오고, 그리고 뭐 3대 1이 됐냐. 뭐 아시죠? 그게 뭐 분리의 법칙 뭐 기타 등 뭐 예전에 그 생물학 책에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915년에 유전자 G는 염색체 위에 존재할 것이다. 모간이 이제 초파리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근데 사실은 모간은 이 초파리 실험을 통해서 뭘 밝혀내려고 그랬냐 그러면 다윈의 진화설을 발견하려고 초파리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초파리를 방에 집어넣어 놓고 초파리들 키우면서 불을 꺼놨어요. 그러면 이 초파리들이 불이 없으니까 눈이 나중에 태화될 것이다.
2년 동안 장장. 근데 2년 동안 했는데 나중에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파리가 수명이 되게 짧거든요. 짧은데 이게 세대가, 몇 세대가, 수세대가 이렇게, 수십 세대가 지나가면 결국은 나중에 불을 꺼 놓으면 이게 눈의 기능이 퇴화되고 아예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었고 도리어 보니까 눈 색깔이 이제 그 세대에 따라 눈 색깔이 다른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상하게 돌연변이 된 그 초파리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도리어 이 사람이 유전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결국은 유전자는 염색체에 있다는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엉뚱하게. 그 1938년에 이제 분자생물학이라는 요런 그게 이제 용어가 생기게 된 거고요. 유전자에서 단백질로 가는 걸 연구하는 거를 분자생물학. 단백질에서 그 기능을 밝히는 것을 생화학이라고 그러고, 요건 요즘 따로 이제 말이 있고요. 그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 것을 유전학, 제네틱스라고. 사실은 그 말이거든요. 좀, 말장난 같긴 하지만. 1944년에 DNA가 유전자 운반체임을 요 세 분이 발견을 하셔가지고, 그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폐렴기근을 어떻게 이제 실험, 요거 생물학 책에도 가끔 나오는 건데요. 폐렴기근을 가지고, 그 세균성이 없는 폐렴균을 생쥐한테 주사를 했더니만 당연히 안 죽겠죠. 세균성이 있는 폐렴균을 주사를 했더니만 당연히 죽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세균성이 있는 폐렴균을 끓였습니다. 팔팔 끓여가지고 식혀가지고 주사를 했더니만 안 죽네. 그럼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팔팔 끓인 세균성이 있는 폐렴균을 안 끓인 무독성의 폐렴균하고 섞어가지고 주사를 하니까 죽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지나가고요. 요거를 발견해가지고 DNA가 유전자 운반체임을 발견했다. 이런 거고요. 이제 최초로 화학요법이, 요 전까지는 이제 배경이고요. 지금까지 화학요법을 하게 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고, 실제로 화학요법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냐 그러면, 최초로 이제 매독 치료제가 화학적인 약물 치료제로서 1909년도 살발탄 606이라고 해서 이 엘릴이라는 분이 606번이나 실험을 해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매독 치료에서 유명한 게, 예전에는 606호라고도 일제시대 때는 불렸대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그랬다 그러는데, 초기에. 그 이후로 항생제 개발이 많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917년에 1차 대전 때 독일군이 이 머스타드 가스를 사용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군인들이 전부 다 눈에 붕대를 하고 앞사람 어깨를 지금 짚고 가고 있거든요. 급성 시력 상실, 그리고 호흡기 손상, 장기 손상, 그리고 피부 점막에는 전부 다 물집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스타드 가스가.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아시잖아요. 계작가스. 군대에 화생방 훈련할 때 쓰는 거. 그리고 예전에 데모 진압할 때 뿌리던 거. 그렇죠. 이걸 물기하면 체류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이렇게 쓴 게 아니고 2차 대전 때 43년도쯤 되면 독일군이 거의 이제 성전세를 밀고 나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보니까 아무래도 싸우면서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몰래 그 사이에 이제 전쟁 그걸 할 때 앞으로 독 같은 절대로 쓰지 말자 그랬는데, 연합군이 질 것 같으니까 이태리 바리 항구에다가 이거를 70톤이나 이거 짱박아 놨습니다. 이렇게 몰래. 그런데 독일군이 이건 줄 모르고 이제 폭격을 했는데 이게 터졌거든요. 하루 만에 1000명이 죽었어요. 이 주변에 있던 분들이. 이 물집이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머스타드 가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걸 보면 또 그냥 안 두고 또 연구를 하거든요. 죽은 사체를 가져다가 열심히 혈액 검사부터 해서 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의 혈액에서 100kg가 몽땅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굿맨, 길맨이라는 이런 분들이 이 가스를 희석을 해가지고 림프암에다가 처음 사용을 해봤어요. 1946년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마라는 때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처음에는 이게 농도 조절이 쉽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겠죠. 이 즈음에 항암화학요법의 아버지거든요. 시드니 파버라는 분. 1948년도에 이 시드니 파버라는 분이 최초로 항암화학 약물요법이란 약물요법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을,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주립소아병원의 이제 병리학 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상 의사가 아니고 병리학 과장인데, 이제 그 소아병원의 지하 2층에서 20년 동안 슬라이드만 본 거죠. 병리학이니까. 그래서 위층에 있는 이제 어린 애들이 뭐 수술 받든지 항상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고 그러는데, 자기는 지하 2층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엄청 잘했는데 병리학이라 그래서 지하 2층에서 그 한 구석에서 맨날 슬라이드만 보고 있으려니까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어린애들을 뭐 치료할 수 없을까? 맨날 슬라이드만 보고 이제 이 병 분류만 하고 그러다가, 그때 생각해낸 게 보니까 소아백혈병 애기들은 완전 무방비 상태거든요. 뭐 별로 치료할 것도 없이 병원에 와서 그냥 침대에 있다가 그냥 시간 되면 죽어나가고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백혈병을 뭐 수술로 떼낼 수도 없고 뭐 방사선으로 치료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백혈병에는 방사선을 안 쓰는 이유가, 예전에 써봤겠죠. 써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도 방사선은 그 백혈병에 쓰지 않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스승이 그 부분이거든요. 악성 빈혈. 그 빈혈이라고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로, 이제 그게 가장 흔한 빈혈인데, 빈혈은 철분을 아무리 주고 그러더라도 이게 빈혈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약물을 투여하고 그때는 이제 뭐 과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태니까, 실험 그런 기구가. 그래서 이분이 우연히, 시드니 파버의 스승님이 우연히 그 맥주 효모를 이렇게 투여를 하니까 환자가 아주 정상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그 특정 물질을 이제 분류를 해서 보니까 그게 이제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서 이 시드니 파버의 스승님이 노벨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적혈구에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니까 나는 이 백혈병에는 엽산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한 거죠. 엽산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가끔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항암 치료에 있어서 비타민을 쓴다 그러면 굉장히 무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족보도 모르는 분들이. 시드니 파버는 최초로 이 엽산을 생각을 하셨거든요. 최초로 항암 치료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병리학 밑에서는 그 환자들을 치료할 때 뭐 주사를 주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위에 이제 소아과의 이제 의사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 레지던트들이나 뭐 이제 수련하는 분들을 좀 인원을 좀 해가지고, 내가 그 애들한테 그 급성 백혈병 어린이들한테 내가 약물을 좀 투여를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요걸 한번 투여를 해본 거예요. 엽산을 투여하니까 암세포가, 백혈병 세포가 더 빨리 정식을 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환자가, 애기들이 더 빨리 안 좋아져서 더 빨리 사망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엽산이 결국 이게 나중에 기전인데 뭐냐 그러면, DNA가 그 분열을 하는데, DNA가 성숙을 하는데 이 엽산이 중요한 그 성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임산부들, 초기 임산부들한테 엽산을 꼭 요즘 투여하는 이유가, 그 신경관 결손 같은 그런 디펙트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투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요런 걸 보면 그게 안이 생각나지 않나요? 암 환자한테는 섣불리 이 엽산, 다른 영양제는 몰라도 이 섣불리 엽산을 투여하면 안 되겠구나. 요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드니 파버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엽산이 아니면 엽산 역할을 하는 거꾸로 되는 그런 약을 투여를 하게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가까운 그 연구소에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엽산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 산소가 있는 요 자리에 NH2로 여기 바뀐 거죠. 여기 별표가 있는 거. 요 이름이 아미노테린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그 위에 소아과 의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번에 실패했는데 이번에 한 번만 더 믿으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돌팔이가, 병약이나 연구하지. 저번에 애기들 그렇게 안 좋게 만들어 놓고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걸 싹싹 빌어가지고 결국은 이걸 그쪽 실험실에서 이걸 구해가지고 약을 투여를 했더니만 그렇게 안 좋아지던 어린이들이 경과가 굉장히 호전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재발되고 그렇겠지만 이게 최초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쓴 성공의 최초의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엽산 유사체라고 그러죠. 엽산은 비타민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상인데 이런 식으로 뭐 혈액을 보면 하얗게 보인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시드니 파버, 다나 파버 연구소, 이분이 이제 나중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재단의 펀드를 받아가지고 이 연구소를 건립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이런 지미라는 백혈병 환자 어린애를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엔간한 온콜로지 암 연구자들은 여기 가서 연수를 좀 받고 와야 되겠다는 희망을 갖던. 1951년도에 이제 머캅토퓨린이라는 요게 이제 개발되게 되는데요. 퓨린 피리미딘 아시죠? DNA 이중 나선에 있어서 한 가닥은 퓨린계고 한 가닥은 피리미딘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퓨린계와 피리미딘계가 각각 같이 붙어가지고 이중 나선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아데닌은 사이민만 결합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만 하고 결합하고. 그래서 아데닌과 구아닌을 퓨린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퓨린계에 요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요거하고 구조가 거의 똑같거든요. 요거를. 그럼 뭐가 다르냐 그러면 여기에 지올기가 붙은 거. 요거를 머캅토퓨린이라고 그러는 건데 결국은 유사체죠. 퓨린 유사체. DNA가 이렇게 꼬이는데 보면 AT, GC 이렇게 꼬여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RNA에 있어서는 사이민이 유라신으로만 바뀌는 거. 갑자기 이제 생물로 돌아가시니까 옛날로. 이게 이제 퓨린계고요. 이게 피리미딘계인데 퓨린계 유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가짜 부품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DNA가 불량해져 가지고 복제가 안 되는 그걸 이용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약물들이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화학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합한 그런 약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미국에는 1955년도부터 국가적으로 이걸 설립을 했습니다. CCNSC라고 캔서 케모테라피 내셔널 서비스 센터라고 이 기관을 설립을 해서 엄청나게 이때 화학약품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합성, 발효산물, 식물유도체 이런 식으로. 그 이후로 이런 약이 나오게 된 거예요. 5FU 이거는 요즘도 많이 쓰고 있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NA, 사이민에 있어서는 DNA에서 사이민이면 RNA에 있어서는 우라실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5FU는 뭐냐 그러면 다섯 번째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프로로가 붙었다 그래서 5FU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RNA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우라실이 아니고 불량품을 끼워 넣어가지고 DNA에서 RNA로 이 전사가 되는 거를 막는 거죠. 1958년에는 빙크스틴 보시면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협죽도라는 이런 거, 요런 식물에서 알칼로이드를 뽑아낸 거거든요. 빙크스틴, 빈블라스틴. 요거는 하는 게 뭐냐 그러면 DNA가 분열될 때
요 적도 부위에 쭉 늘어서 가지고 방주사로 이렇게 끌려 가지고 양쪽으로 떨어지는데 거기 튜뷸린을 형성을 못하게 하는 작용으로 해가지고 그 암세포를 그 억제하는 거거든요. 암을 치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끔은 그 올터너티브 테라피, 그러니까 자연 뭐 의학 치료에서 뭐 암을 치료한다는 그런 데 보면 이게 협죽도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협죽도에는 이런 빈크스틴이라는 이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암 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이후로 단일 제제로만 가지고는 이 암을 치료를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거든요. 자꾸 재발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프레이레이라는 이분들이 1964년도부터 이제 복합 고용량 화학요법을 스타트를 하게 된 건데요. 뭐 뱀프라고 이게 약자로. 근데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요즘도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오는 소견서를 보면 약자를 되게 많이 넣어놨는데 앞자를 딴 거거든요. 빈크리스틴, 버이. MTX의 약자, 그게 이제 아메모테린인데 A를 딴 거고, 머캅토피린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M자를 딴 거고, 프레드리슨이 솔론도라는 약이거든요. 이게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을 그 세 가지 약물을 고용량으로 때려 부으니까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뭐 넣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각 약물들의 용량 그 농도를 초기에는 제대로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뭐 아주 극심하게 부작용을 수반해서 이 약들을 투여를 할 때 환자들이 한 시간에 한 번씩 구토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뱀프가 이게 뱀파이어라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로 사람을, 그 환자를 힘들게 했다는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또 폼프라는 것도 있고요. 폼프는 이제 뭐, 아까 머캅토피린의 P자를 따고, 그 빈크리스틴의 이제 그 상품명이 온코빈이거든요. 요렇게 따가지고 MTX, 프레드니선, 요렇게 해서 폼프라는 것도 생겼고, 뭐, MOPP라는 테라피도 생겼고,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병합요법이 발전해서 요 폴폭스는 요즘도 쓰고 있거든요. 요런 약 세 가지를 써서 하는 게 이제 폴폭스라는 그 약자를 쓴 거고요. 뭐 폴피리 요런 것도 요런 약을 써가지고 약자를 쓴 거고. 젤록스 요것도 요즘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TS1은 요게 이제 특이하게 먹는 거거든요. 이거는 요즘도 이제 환자들이 먹고 있는데 세 가지 약이 합치인 겁니다. 테가퍼, 지메라실, 오테라실 요 세 가지 약이 합쳐져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요 일본에서 개발해서 그 일본 약이거든요. ABV라는 약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드리아마이신의 A자, 브레오마이신, 빈브라스틴 D, 다카바진 요런 거 앞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복합제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 각 약물의 농도별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조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MTX는 뭐냐면 1958년도에 최초로 그 이전에는 전부 다 그 대부분이 그 백혈병에 사용한 그 치료 방법이고요. 최초로 육모암, 이게 고형암인 최초로 성인 고형암에 MTX를 사용해서 치료를 했다는 그거고요. MTX는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아모니오프텔린 엽산 유사체를 아모니오프텔린이 그 좀 불안정하고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MTX로 이게 개량을 한 겁니다. 구조가 거의 여기 아시죠? 엽산인데 구조가 거의 똑같은데 어디가 한 군데가 다를 겁니다. 아마 여기하고 여기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MTX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풍에 우리가 이제 피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요산이 축적이 돼서 뭐 통풍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MTX는 요런 기전으로 인해 가지고 통풍 치료에도 많이 급성 통풍 치료에도 많이 사용하고 류마토이티스 질환에도 이게 MTX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는 뭐 액티노마이신 D 이게 항생제에 뭐 항생제에서 유래된 항암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그 DNA 이중 가닥에 지하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많은 데다가 이게 아래 위로 결합을 해서 그냥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DNA가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DNA 분열을 못 해가지고 분열을 방해해서 암을 살상하는 방법이고요. 66년엔 에토포시드는 이제 요런 여러 쌀이 풀에서 추출한 거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DNA 이중 가닥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가닥이 형성돼야 되는데 토포 아이소라마이드 2 결합해가지고 복합체 형성해서 DNA 다시 그러니까 그 새로운 가닥이 다시 붙어서 재조립돼야 되는데 그걸 방해해서 탁솔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거는 뭐 많이 아시더라고요. 탁솔도 요즘은 파클리 탁솔이라 그래가지고 개량된 약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주목나무 껍질에서 추출해가지고 그 튜블린 형성을 이제 막아가지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73년에 뭐 브레오마이신, 뭐 아드리아마이신, 시스플라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브레오마이신이 요 안에 요 표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브레오마이신이 항암성 항생제에 들어가고 아드리아마이신도 여기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시스플라틴은 요게 이제 플라틴이라는 요게 뭐 카드 이름도 플래티늄이라고 나오는데 플래티늄이 이게 백금이거든요. 백금에 그 암모니아 2개, 염소 2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중금속이기 때문에 신장 독성이 그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콩팥의 독성이 엄청 강하거든요. 요즘도 시스플라틴을 쓰는데 시스플라틴이 구역질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가장 심하게 나오는 약인데 그래도 이게 좀 효과가 좋다고 해서 아직까지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화학요법제는 요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대사기량제, 뭐 MTX, 5FU, 아까 말씀드린 머캅토피린, 토파이아이소라마이드 억제제고요. 스타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알킬화제. 천연물에는 항암, 항생제, 아까 말씀드린 뭐 독소르비신, 브레오마이신, 식물성은 빈플라스틴, 빙글라스틴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 아시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화학물질 공통점.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때 이제 고용량 복합 화학요법을 많이 했고, 84년, 85년 될 때까지 한 6,000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주요 논문에. 그리고 최종 이제 1982년도는 이제 아까 이제 프레이라는 이분이 다나파버 연구소 소장을 이제 자기가 나중에 이제 그 이어받아가지고 스탬프라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이거 복합 요법을 어디에 사용했냐 그러면 백혈병에 많이 사용했는데 고형암에다가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골수를 완전히 미리 자기 골수를 빼놓고 그 골수에다가 고용량 복합 이제 그 항암을 때려가지고 완전히 말려버리는 겁니다. 골수를 완전히 말려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 빼놨던 골수를 다시 이식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돼 있었거든요. 82년도부터 거의 2003년도까지. 제가 학생일 때도 이걸 시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고, 이런 출혈, 여러분, 골수까지 다 말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레이레일이라는 이런 다나파버 연구소장이 이걸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나중에 그 후배들이, 어떤 그 사람들이 말리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99년도, 2003년도에 최종 임상을 해가지고 결국은 효과가 없음으로 해서 2003년도 이후로는 이 치료법이 사라진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항암 이제 화학요법인데, 지금 보통 이제 보면 표적 치료라든지 유전자 치료라든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 1910년도에 라오스라는 요분이 그 닭에서 6종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객, 폴, 엠버, 살크 그러면 암의 기전을 이렇게 막 설명할 때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SRC. 이건 뭐냐 그러면 타이로신 키나제를 이제 코딩하는 건데, 타이로신은 세포막에 붙어 있는 수용체 중에 하나고요. 키나제는 거기다 인을 붙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활성화가 되거든요. 활성화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세포가 고도로 막 증식이 된다든지 암세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록펠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 닭을 키우는데, 닭이 여기 자꾸 이렇게 덩어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가슴에. 그리고 이거를 이분한테 들고 왔어요.
이거 좀 연구 한번 해보시라고. 그 참 대단하거든요. 동네 아주머니가 뭐 이상하다고 해서 닭을 그 록펠러 연구소까지 들고 가는 아줌마도 참 대단하시고, 그 동네 아줌마가 들고 오는 이 닭을 또 연구하겠다고 연구하는 이분도 참 대단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닭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연구를 했거든요. 이분이 그분인데, 과연 암이 전염성이 있나? 그 페이톤 라우스라는 분인데 1909년도에. 그래서 요 동네 아주머니가 가져온 닭을 가지고 앞에 가슴에 있는 그 덩어리를 떼가지고 막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모래에다가 또 갈아요. 이게 뭐 단백질이고 그런 거 뭐 다 없어지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엿가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물만 넣어가지고 액만 빠지게. 그래가지고 그 액을 뽑아가지고 정상적인 닭에다가 주사를 냈더니 또 여기서 육종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물질이 뭔가? 그래서 이제 계속 이분은 50년, 60년 동안 하여튼 이거를 바이러스 쪽으로만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살크를 이제 발견한 공로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는데, 이분은 끝까지 암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암이 세포의 돌연변이 때문에 생긴다고 누가 얘기하면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살크는 뭐냐 그러면 요런 유전자라는 놈이 키나제라고 해서 뭐랄까 어떤 성장 과정에다가 인을 붙여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정상 세포에서는 요거를 자기가 조절을 하거든요. SRC라는 요 놈이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변이가 생겨버리면 이 자체가 활성화가 돼버리면 그 성장을 시키는 그런 인자에다가 인을 자꾸 다 붙여준다는 얘기죠. 그 인이 붙으면 이게 활성화가 돼서 계속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종기의 덩어리가 된다는 그 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1865년에 이제 맨델이 뭐 해서 뭐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쭉 와서 뭐 90년도에 미국에서 이걸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출범을 해서 2003년도에 완성이 됐다는 그 얘기고요. 그 얘기에 뭐 유전에 있어서 뭐 맨델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뭐 2000년도에서 유전자가 완성됐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요걸 1958년도에 프란시스 클릭이 얘기를 했습니다. 센트럴 도그마는 뭐냐 그러면, 우리 몸은 DNA가 전사를 해서 RNA가 되고 RNA에서 단백질이 이루어져서 우리 몸이 생기는 거다. 암세포도 이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DNA가 RNA, 단백질이 되는 건데, DNA가 돌연변이하면 이상한 RNA가 생성되고 이상한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그게 덩어리가 되면 암세포가 된다는, 요게 센트럴 도그마거든요. 1958년도에 얘기했고, 사실은 1953년도에 그 DNA 이중 가설을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DNA의 구조를 연구하게 된 그 바탕이 뭐냐 그러면 단백질 연구거든요. 그 이전에 단백질의 구조를 제일 먼저 밝혀내신 분이 이분이거든요. 라이너스 폴링. 이분이 단백질은 1차원 구조, 2차원 구조, 3차원 구조가 있고 아마 4차 구조까지 있을 것이라고, 3차 구조까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1차는 직선형 구조, 2차는 알파 헬릭스 이렇게 꼬인 구조 또는 병풍 구조, 2차 병풍 구조, 3차는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접힌 거거든요. 4차는 이게 3차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된 게 4차 구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 단백질 구조를 연구할 때 쓴 게 뭐냐 그러면 X선 해질 분석 방법이라고 이걸 사용을 했거든요. 아주 작은 그 3차원 구조를 X선을 가지고 미세하게 쏘게 되면 이 X선이 튄다는 얘기죠. 여기저기. 회전을 하면서 평판에, 건판에 이렇게 나타나면, 건판에 나타나는 2차원 요 그림을 보고 3차원 구조를 거꾸로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노벨상 2개 타신 거 아시죠? 오른쪽에 들은 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딱 던졌잖아요. 이분이 비타민 C 얘기만 안 했어도. 이거 오렌지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비타민 C 얘기하다가 별로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래도 97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본인도 비타민C 많이 드시고. 그래서 프란시스 클릭하고, 왓슨하고 프란시스 클릭이잖아요. 프랭클린이 있고. 근데 폴링의 그 연구 방법을 DNA 구조를 밝히는데 프랭클린이 사용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첫째는 우리 엄마고, 두 번째는 미스 프랭클린이거든요. 이 여자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자기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네 오빠나 네 남동생이 너의 3분의 1만 닮았어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연구하는 연구실하고 이 왓슨 크릭이 연구하는 연구실하고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상사가 남자예요.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을 이제 좀 비하하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보통 이걸 이제 그 연구를 할 때 밤새도록 요거 이제 DNA 시료 조그만한데 이제 어두운 데서 이제 이거를 그 엑스레이로 쏘고 뒤에 평판을 가지고 가서 이거를 그 있잖아요. 그 엑스레이 평판을 이거 뭐 세척하고 인화하고 그거 밤새도록 하다가 이제 새벽 되면 뭐 아침도 먹으러 가야 되고 좀 그래도 여자니까 세수도 좀 하고 화장도 좀 하고 와야 이제 집으로 잠깐 간새. 요 위에 이제 그 상사가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저 실험이라고 해놨는데 이상한 뭐 건판 사진 이런 거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얘들 만난 거죠. 야 이거 뭐야 니네들 이거 뭐야. 이 사람들은 요걸 만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철로 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도대체가 이게 구조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상사가 이 프랭클린의 상사가 요거 사진 요게 이제 DNA 이중 나선을 그 평판에다가 엑스레이에다가 찍은 거거든요. 보시면 보이지 않으세요? 요렇게 꼬여서 돌아가는 거. 요렇게 꼬여서 돌아가는 거. 여기 중심에서 요렇게 꼬여서 돌아가는데 중심에다가 딱 쏘니까 요게 맞은 거죠. 이 사람들이 요걸 만들다가 그 상사가 이 프랭클린이 이 짓 하고 갔는데 이거 뭔 거 같냐고 보니까 딱 보고 번개같이 맞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2, 3일 밤새 이게 연구하다가 나중에 이게 그 맥주집에 가서 뭐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뭔가를 발견한 것 같다고. 여기 엑스선 해질법인데요. 여기 이게 아시죠? 여기서 쏘게 되면 결정이 있으면 만약에 이런 결정체라면 이렇게 평판 구조 2차원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상상을 해서 다시 3차원으로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연구는 이분이 다 해놓고 상은 이 두 분이 받았는데요. 이분은 상을 못 받았어요. 왜냐? 노벨상의 그 원칙이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상을 주고 돌아가신 분은 상을 못 준다는. 유황암에 걸려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연구 다 해놓고. 좀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1910년도 뭐 이게 로스 이런 바이러스 발견하고 레트로바이러스 중에 대표적인 게 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레트로바이러스거든요. 역전사라는 건 뭐냐면 RNA에서 거꾸로 DNA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감염이 되게 되면 특히 간에 가서 이제 자라잖아요. 간의 DNA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제해서 전사를 하게 되면 자기하고 똑같은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간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역전사라는 거고요. 70년대에 이제 그 살크 6종 유전자를 바이러스에, 보이는 이제 바이러스에 있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나중에 C라는 게 나올 건데요. 나중에 이제 원용량 유전자, 왜냐하면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거나 변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암 유전자로 바뀐다는 게 이제 그 종양 유전자거든요. 이런 유전자도 인체에 있더라는 종양 유전자를 했고, 82년도에 가서 라스라는 인간 종양 유전자를.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요, 리셉트에서 라스, 브라프, MEK, ERK, 요런 게 있잖아요. 요런 바이러스나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거 다 나온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염증이 있을 때 켜지는 게 NF-kappaB라고, 그것도 요 사이에 있거든요. 요 사이에. 그래서 이제 암 억제 유전자를 86년도에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P53,
BRCA1, BRCA2, RB, 뭐, 윈트, 뭐, 요런 진인데, P53은 대표적으로 이제 암 유전자를 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암 유전자를 수리를 하는 건데, 뭐, 이런 데 많이 나타나는, 이게 이제 돌연변이 되면 이제 뭐,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데. 그리고 이제 뿌르카 BRCA1, 2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방암이 좀 많이 나타난다고 돼 있고요. 여자들 이제 자궁암에도 나타난다고 돼 있고. RB는 이제 애기들 거죠. 뇌종양. 윌리엄스 투머는 좀 드문 종양이라 가지고요. 77년도에 이제 타목시펜이 이제 에스트로겐 그 수용체를 방해하는 약이거든요. 여기 최초의 이제 뭐랄까, 표적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랄까,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타목시펜이 가서 먼저 붙어서 에스트로겐이 못 붙게 하는 그런 약입니다. 근데 이것도 돌연변이 하게 되면 이게 암세포가 돌연변이해서 이 수용체를 바꿔버리면 타목시펜이 듣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세대로 개발한 게 뭐 라룩시펜이라든지 그런 약이 있고요. 86년도에 요런 좀 독특한 백혈병이 있습니다. 어큐트 프로마이올리시틱 유케미라고 APL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요거는 특이적으로 레티노익 애시드, 그러니까 모든 형태가 트랜스액인 레티노익 애시드를 가지고 치료를 하니까 바로 좋아졌다는 요런 게 있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간단하게 빨리 요약을 대충 하면요. 초기에는 이제 이런 세포 독성 항암제가 기초가 돼 있었지만 점점 이제 질병 위주로 바뀌었다가 표적 치료 쪽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면역 항암으로 넘어간 거죠. 후성 유전적 관점에서. 그래서 종양생물학, 분자생물학, 요즘은 뭐 시스템 생물학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표적 치료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아까 1920년대 고기 때부터. 왜 바뀌었냐 그러면 그 전에 모든 약의 타겟이 DNA거든요. 핵 속에 DNA가 분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유사 부품을 끼워넣는다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상세포도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상세포한테도 해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생물학자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바보들아, 문제는 핵이 아니야. 세포막이야. 하니까 세포막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요때부터 만들어진 게 전부 다 이제 표적 치료제들이거든요. 그래서 1990년도에 허셉틴이라고 헐투 양성의 유방암에 대한 항체성 표적 약물인데 이거를 누가 개발했냐 그러면 제넨텍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가 이제 오래전에 설립됐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한 일이 엄청 많거든요. 70년대 설립해가지고 인슐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히 1형 당뇨병에는 인슐린이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을 제조합 DNA를 해가지고 인슐린도 만들고 혈액병 환자들 위해서 혈액 응고 인자도 생산하고, 그리고 이제 소아 발달 장애 있는 애기들을 위해서 성장 호르몬도, 그리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90년도에 헐투를 만들어가지고 요걸 이제 임상으로 가기까지는 또 굉장히 중간에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짧게. 그리고 HER의 리셉터가 5개까지 있거든요. 여기는 헐투만 나왔는데요. 그리고 96년도에 글리백이라는 약이 나오는데 이거는 딱 하나의 병에 드라마틱하게 듣거든요. 만성골수성 백혈병. 그 요거는 보니까 이제 염색체가 9번하고 22번이 서로 이제 중간에 방추체를 형성할 때 이게 적도에 늘어서는데 9번하고 22번이 서로 붙어가지고 이게 분리되면서 22번께 9번으로 어느 부분은 가 있고 9번 어느 부분이 22번에 가서 붙어가지고 요 붙는 부위에 BCL, ABL이라는 하이브리드 잡종 유전자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BCR, ABL. 요 구조가 생기게 되면 뭐냐면 이 구조가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계속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글리백이란 요 약물을, 요게 이제 일종의 안티젠이거든요. 안티바디거든요. 안티바디. 그래서 이 글리백을 가지고
요 병을 했더니만 CML을 거의 완치시키는 정도까지 갔거든요. 나중에 다시 이제 뭐 그 돌연변이 획득했을 때는 뭐 다시 요 약이 나왔지만 그 스프라이셀이라는 약이 나왔지만 그래서 글리백 이전과 글리백 이후로 나눈다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글리백이라는 약물이 항암 치료 역사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한상을 심어준 그런 약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약만큼 딱 제대로 들어가서 드라마틱하게 치료한 약이 그 이전의 약도 없었고 그 이후의 약도 없었고 그래서 이 글리백이라는 약을 이 약처럼 작동하는 그런 약을 또 찾으려고 하지만 글리백은 여기에 너무나 BCL, ABL이라는 요 유전자에 정확하게 가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근데 암은 요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은 표적 치료제가 나오게 된 거죠. 96년에서 2014년까지 뭐 수백 종, 제가 알기로는 한 700종이 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아바스틴은 혈관 생생을 억제해서 암세포가 굶어 죽도록 만드는 거죠. 그 벨케이드 같은 약은 이제 뭐 멀티플 마이오마, 뭐 골수종을 치료하는 그런 약으로 표적 치료제로 나와 있고요. 근데 이런 약도 여기 보시면 골수종 치료 한국에서는 바로 치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조혈모 세포 이식해서 달리도마이드도 쓰다가 정 안 되면 재발되고 그럴 때 막판으로 쓰게끔 요게 허가가 나 있거든요. 2009년에는 뭐 BRCA 유전자가 변이했을 때 또 치료한 이런 약이 또 나와 있고 요게 이제 2000 그 흑색종에 BRAF 키나제 이니비터라는 요 약물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돼 그래서 요렇게 이제는 표적 치료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각 암에 따라서 이게 다 표적 치료제거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래도 통과돼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근데 문제는 진짜 암 치료에는 뭐냐 그러면 암은 네트워크가 중복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암세포는 작아지나지고 동질성이 아니고 이질성이라는 얘기죠. 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왜냐하면 암세포가 이렇게 살아서 나갈 수 있는 위치가 요런 위치가 있다 그러면 여기만 자르면 가능하면 좋겠는데 다른 길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중복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약을 그러면 이것도 자르고 이것도 자르고 이것도 자르고 이것도 자르고 이 약을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양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위의 유방암이라고 그러면 그 한 부위를 딱 떼가지고 보면 그 부위에도 RTK라는 PI3K라는 요 신호를 만드는 이게 변이가 88%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부위에만. 그리고 그 옆에 또 보니까 RTK와 RAS라는 요 시그널을 변형된 게 71%라는 얘기죠. 여기만 해도 이렇게 서로 다른데. 그리고 또 조금 또 지나면 P53 시그널이, 이 중에서도 또 P53 시그널이 서로가 변이가 된 게 86%라는 얘기죠. RB 시그널이 그것도 8%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약을 써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너무나 이질적이기 때문에 한 종양 덩어리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질적이라는 얘기죠. 조금만 옆에 바로 있었어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종양의 진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뭐 그림이 뭐 유방암 세포가 이제 폐로 전이됐을 때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조금씩 다 달라 보이거든요. 선택 압력이 높다는 얘기고요. 선택 압력이 낮다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때 이건 선택 압력이 0이죠.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2분의 1인가? 50%.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 그런 글리백 같은 드라마틱한 그런 종양 치료제는 앞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뭐냐 그러면 암이 발생하는 DNA나 표적 치료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암을 키우는 예전에 제일 처음 부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드 앤 소일. 암을 키우는 세포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이질성이나 그런
그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 환경을 바꾸게 되면 암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되면 차라리 치료율이 높지 않나 그 얘기고요. 요거는 요약한 겁니다. 1세대 세포 독성, 2세대 표적, 3세대 면역항암제까지 왔죠. 3세대 면역항암제는 이런 기전으로 이 약은 이제 옵디보, 키투르다, 여보이고요. 요건 예전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건너가고요.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작년에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 카티까지 나왔죠. 요게 그 KBS의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작년 말에 크리스퍼를 하는 하는 생명공학 주가가 미국에서 엄청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나오지도 않고 뉴스에 나왔을까?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크리스퍼가 그렇게 예민하게 한 부위만 가서 찾아서 절단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나중에 실제적으로 임상에 적용해 보니까 이게 한 군데만 자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잘라가지고 여하튼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선택성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퍼를 다루는 이런 데도 크리스퍼 가지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여기 집어넣을 때 이 주가가 엄청 한번 곤두박질 친 적이 있고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좀 길어서 지구는 태양을 돈다. 이게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레오가 이 말을 했다가 뭐 교황청에까지 가서 너 죽을래 살래 그래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아닙니다. 뭐 취소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나?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보면 TCA 사이클이라고 아시죠? 생물에 보면 뭐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TCA 사이클은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의 발전소죠. ATP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이 크랩스 회로를 발견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TCA 회로라고 그러기도 하고 크랩스 회로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분의 스승이 누구냐라고 하면 좀 이따가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대사되는 우리 몸에 포도당이 대사가 되려고 그러면 요게 이제 아까도 제가 키나제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인을 붙여야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포도당의 6번째 인을 붙여야만 요게 활성화가 돼서 글루코스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뭐 사용이 별로 안 되는데요. 6번째 인을 붙여야만 이게 활성화가 돼서 저장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분해돼서 에너지가 되든지 아니면 PPP, 펜토스 포스페이트 패스웨이로 가서 뭐 다른 지방으로 되든지 뭐 여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게 중요하거든요. 헥소키나제가 ATP를 하나 소모하면서 그러니까 인을 붙여준다는 얘기죠. ATP는 그 아데노신 트리 인이 3개 있다는 거고 다이는 인을 하나 뺏겼으니까 인이 2개 있다는 거고요. 글루코스에 인을 붙여주는 그 효소가 헥소키나제거든요. 암세포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헥소키나제가. 헥소키나제가 돌연변이를 한 거거든요. 여기 어디 있는데. 헥소키나제가 변이 형태를 헥소키나제2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한 14배 이상이 포도당 수용체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인을 붙여주는 헥소키나제가 2로 이렇게 변이까지 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50에서 140배까지 활성도가 증가한다고. 유니트당.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암세포는 헥소키나제 1이 아니고 2를 엄청나게 생산을 해서 암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푸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세포 내에는 고농도의 포도당이 축적되는 상태가 된다. 요걸 활용해서 만든 게 요거는 이제 요약한 거고요. 이게 이제 독일어는 뭐 바르부르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영어로 와버거라고 읽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암세포는 특이적으로 산화적 인산화를 하지 못하고 피루베이트
혈액에서 락틱 애시드를 바로 만들거든요. 이게 젖산이거든요. 가끔은 이제 그 혈액 검사 해보면 암 환자분들 중에 젖산이 되게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젖산이 간으로 가서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고요. 이 헥소퀴나제 2가 포도당을 인을 하나 붙여가지고 일로 자꾸 밀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세포가 살아가는 데는 헥소퀴나제 2를 해서 옆에 있는 포도당까지, 정상세포의 포도당까지 다 끌어가지고 와서 피루베이트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조금만 만들더라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게 헥소퀴나제 2에 의해서 매우 높은 헥소퀴나제 2의 그 표현에 의해서. 근데 요거를 막는 물질이 있다는 얘기죠. 3BP라는 물질이. 77년에 이제 이런 피트피트신이라는 분이 헥소퀴나제 2가 모든 암세포에서 과발현되어 있는 걸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91년도에 한국인 출신의 고영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한테 헥소퀴나제 2를 억제하는 거를 찾아라, 물질을 찾아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01년에 발견했습니다. 3BP라고. 2005년도에 겨울에 볼티모어 선 신문의 기자가 이런 존스 홉킨의 한 연구원이 이름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고영이라는 이분의 사진을 한번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올리려고 그래도 못 찾았어요. 북한에 고영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3BP가 요거를 차단한다는 이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법적인 논쟁 때문에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고, 요게 그 리뷰 논문은 그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에서 리뷰 논문이 이게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이런 약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이제 그 포도당이 더 많이 취한다는 헥소퀴나제 2에 의해서 암세포에 포도당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페트 스캔이거든요. 그래서 페트 스캔은 그 전날 한 12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아침에 가서 플로로 디옥시글루코스, 플로로로 이제 표지가 된 포도당을 혈관으로 주입을 받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한 시간 이상. 제가 이거 검사를 안 받아봐서. 왜냐면 이거 움직이게 되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로 있으면 암세포가 이 포도당을 더 빨리 빨아들여서 스캔으로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전이성이나 재발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헥소퀴나제 2를 이용한 실제적으로 페트 스캔이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분이 이제 와버그고요.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은, 암세포는 젖산발을 해서 락틱 애시드를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그 세포의 혈중의 pH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산성화가 돼 있다는 얘기고. 암의 대사성 질환 관계를 제안하신 분이고요. 80년대에 우연하게 보몬트와 텍사스의 각각 다른 연구팀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요게 어디 실려있냐 그러면요, 대사성 질환으로의 암으로 닥터 A 필드라는 분이 이거를 나중에 자기 책에 실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잊혀져 버리고 없어질 뻔한 연구 결과를 실었는데요. 그건 뭐냐 그러면, 정상세포를 이제 이건 실험 배양했다고 치고요. 간단하게. 왜냐면 이거 나중에 지에 이식해가지고 실험까지 다 했는데, 정상세포를 배양을 했더니만 당연히 정상세포가 되죠. 암세포를 배양했더니만 당연히 암세포가 되죠. 요까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해봤어요. 과연 암의 원인이 핵에 있느냐, 세포질에 있느냐 해서 정상세포에 암세포의 핵을 넣었어요. 그러면 핵이 문제라면 이 세포들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정상세포로 분할을 하더란 얘기죠. 계속. 그래서 또 거꾸로 해봤어요. 그러면 암세포에다가 정상세포의 핵을 한번 넣어보자 했는데 암세포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나중은 셀프로 데스 하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설명을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요 책이 2014년도에 나왔거든요. 한글판도 있습니다. 이게 대사성 질환의 암이라고. 닥터 셰이필드. 요런 세포를 펠칸 세포라고 그러거든요. 요렇게 조합한 세포를.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자기 책에다가. 이 보세요. 듣고들 있으세요. 셰이필드가 그런 식의 그 어투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대사성 질환으로서의 암이고요. 왓슨과 프랜시스가 53년도에 DNA 이중 나선을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2013년도에 왓슨이 오픈 바이올로지라는 책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일 화제인 게놈 기반의 암치료법은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요한 도구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2009년도에 그 전에 이제 또 왓슨이 우리는 암세포의 대사와 산화적 취약성에 훨씬 더 광범위하게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암이 대사성 질환으로 치료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DNA 구조를 제일 처음 판명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산화적 인산화뿐만 아니라 헥소키나제 얘기도 나오네요. 강력한 이중억제제인 3BP도 암을 제대로 치료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라고 왓슨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처음에는 암 유전체 지도가 막 여기에 그에게 지원금을 받고 그거를 자기도 지지를 했는데 자기가 그 과정을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바에 의하면 매년 1억 달러 이상 자금이 투입되지만 아직 우리가 바라던 거는 개발되지 않았다. 그래서 도리어 암의 대사성 질환으로서의 기전을 지금이라도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왓슨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 책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곤도 맞고도 항암 치료는 사기다. 당신의 암은 가짜입니다. 암 치료가 당신을 죽인다. 유사암으로 뭐 어쩌고 시험. 그래서 항암제로 살아야 당이다. 이거는 이분이 쓴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책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쓴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일본에서 주로 많이 번역돼서 들어온 책이고요. 미국 원서로도 한 몇 권 보긴 봤는데 굉장히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런 식의 좀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조금 그래도 많이 시간이 오가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항암 약물 치료제의 간략한 역사를 해봤는데 그 요점은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치료제가 센트럴 도그마에 유리한 거죠. DNA, RNA, 단백질. DNA를 공격하는 치료가 지금까지 모든 치료의 그거였고, 뭐 최근에는 뭐 세포막을 하는 그 표적 치료로 갖고, 그리고 뭐 아주 근자에는 하도 이제 면역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까지 나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잃어버린 이 대사적 관점에서 암 치료의 방법은 어떻게 한 번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을까요? 라는 그 퀘션이고요. 참고 자료는 이런 건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받고 이분의 책이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암 만병의 황제의 역사. 이거 책이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다 한글판으로 다 돼 있으니까요. 한번 뭐 관심 있으시면 도서관에 가도 이게 살 필요 없고요. 도서관에 가도 다 있고 아까 그 책도 다 도서관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 일본 분이 번역하신 거. 요거 나오면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도 조금밖에 시간이 소가 안 됐어요. 감사합니다.